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 뉴욕까지 전 세계 정보기관이 비상경계령에 돌입했습니다. 이 녹음이 들리는 곳이 어디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하나가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한국 결심하면 72시간 내 핵무기 제조 가능. 왜 17년 경력의 정보 요원이 목숨을 버렸나? 세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단 1초만 걸리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충격적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신원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국경 충돌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도주의적 지원 요원을 통해 이 기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모사드 정보국 내부에서 유출된 한국의 군사 역량 평가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에 알리려는 한 정보원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에이단 레비입니다. 모사드 국방분석국 아시아팀 선임분석관으로 지난 17년간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평가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녹음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모사드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 저를 찾기 위한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진실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8개 언어에 능통한 언어 전문가이며 텔아비브 대학에서 군사 전략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이엘엔 마탈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분석적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군사력 분석 임무를 맡게 된 것은 2023년 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정례 보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들은 우리 모사드는 물론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적대적 환경 속에서 생존해온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면서도 놀라운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교훈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녹음은 제가 지난 1년간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든 이 정보가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처음 한국 분석 임무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분단된 또 하나의 작은 동맹국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2023년 3월 모사드 국방분석국 회의실에서 부국장 모세 코엔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비, 자네에게 새 임무를 주겠네. 한국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주게. 특히 우리가 협력할 만한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저는 내심 실망했습니다. 아시아팀에서 제 전문 분야는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또 하나의 맹방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자네도 알다시피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네. 이란도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해.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면서도 우리처럼 적대적 환경에 놓인 나라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모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방어적 군사력을 갖춘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분석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첫인상도 비슷했습니다. 숫자상으로 한국은 평범했습니다. 병력 65만, 예비군 300만, 국방예산 GDP 대비 약 2.8%,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 일본과 비교해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표준평가, 절차에 따라 병력 구성, 주요 무기체계, 국방 조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태세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수치와 실제 작전 능력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기동성과 대응 속도에 관한 데이터가 기존 평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훈련, 영상과 작전 효율성 지표를 검토하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넘어 한국군의 실제 작전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우리 모사드도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건 K9 자주포의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였습니다. 이 무기는 표면적으로는 독일 판처하우비처
2000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니 이스라엘의 최신의 자주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이게 맞나? 발사 준비 시간이 30초라고? 정확히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의 실전 훈련 기록을 입수했는데 발사 준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슬람 자주포는 최소 1분 30초가 필요한데 말이죠. 동료 다비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단, 또 야근이야? 한국 분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표준 보고서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죠.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자료,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무기 운용 기록, 그리고 폴란드와 터키 등 한국 무기 도입국들의 평가 보고서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기동력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3톤급 중전차임에도 기동성과 가속력이 메르카바 4세대 전차보다 우수했어요. 영상을 보니 험지에서도 마치 경전차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메르카바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인데 한국의 K2는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기동성이 좋다고? 이건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상부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공식 스펙보다 실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특히 기동성과 전투 준비 시간 면에서 예상을 초월하는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레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 한국은 결국 우리나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수준일 뿐이야. 하지만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테스트 결과와 KSS-3000 잠수함의 소음 수준 분석 자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철학을 발전시켜왔고 그 결과물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의 전투 시스템 통합 방식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뛰어났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부국장 모세에게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문서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단, 정말 필요한가? 우리에겐 더 시급한 이란 핵 프로그램 분석이 있네만, 부국장님, 한국의 군사력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공식 수치상으로는 중위권 국가인데 실제 작전 능력은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긴 침묵 끝에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울대사관 군사연락관 자격으로 파견 허가를 내주지. 하지만 3주 이내에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즉시 복귀하게. 그렇게 저는 2023년 8월 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한국 군사협력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 군사력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서울은 평화롭고 세련된 대도시였고 거리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선이 채 5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시의 모습은 마치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유럽 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분단국가의 수도인가? 그러나 제 첫 일정이었던 한국 국방부와의 회의에서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스라엘 장교들과 같은 경계심과 날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공손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박준호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레비 소령님, 내일부터 3일간 우리 주요 군사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귀국이 관심 있어하는 방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요. 저는 그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도 모사드 요원답게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을 찾아낼 방법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방문지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였습니다. 이곳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곳이었죠. 첨단 전투기 개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스라엘조차 독자 개발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을 정도니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보람의 시제기 최종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태우 박사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들어선 조립동에서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국산 전투기입니까? KF-21은 미국 F-35에 버금가는
5세대 준수준의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조립 라인의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산업보다 훨씬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TOPTT 공법을 개발해왔습니다. 기존 복합 소재보다 레이더 흡수율이 30% 높으면서도 제작 비용은 20% 절감했지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공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독자적인 접근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생산되는 현장이었죠. 우리 흑표 전차의 특징은 극한 환경 적응력입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어떤 지형에서도 최고의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박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떠올렸습니다. 중동의 사막 환경에 특화된 우리 전차와 달리 한국의 K2는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 로봇팔이 한 번에 처리하는 용접 포인트는 600개입니다. 품질 오차는 0.01% 이하로 유지되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저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밀도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한화디펜스를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와 K30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단일 무기 체계가 아닌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K9 자주포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우리의 지휘 통제 시스템, 드론, 레이더와 연동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무기 체계의 숨겨진 강점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뛰어났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통합 수준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3일간의 방산시설 방문을 마치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지하 10층 최첨단 지휘 통제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핑카스 벙커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KJCCS 한국형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모든 군 자산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준영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3차원 디스플레이는 한반도 전체와 주변 지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와 주요 자산의 위치가 생생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상황 판단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지휘관에게 최적의 대응 옵션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C4I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분산형 지휘 구조입니다. 중앙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각 전투 단위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 군대의 철학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션 지향적 지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개념을 디지털 환경에서 한 차원 더 발전시켰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보죠. 화면이 전환되면서 가상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 모습이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탐지에서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27초입니다. 이 수치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도 최소 40초가 필요한데 말이죠. 제 의구심을 눈치챘는지 김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연습용 시나리오를 이스라엘 대응 체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을 받아들였고 다음 2시간 동안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과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보다 평균 37% 더 빠르게 반응했고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오랫동안 제로 딜레이 전투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선이 서울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단 몇 분의 대응 시간이 수백만 명의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던 것이죠. 다만 한국은 그 과정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휘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다음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특수부대는 어떤 수준일까?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기존 평가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서울 외곽의 한 비밀 훈련 시설. 제가 방문했을 때 마침 특수전 부대의 대테러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참관을 허가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모사드 요원으로서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군 관계자도 접근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레비 소령님의 이스라엘 사이에렛 마탈 경력을 고려해 특별히 허가했습니다. 한국군 특전사 교관 정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이에렛 마탈은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로 제가 젊은 시절 소속되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들이 제 배경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불편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으로 들어서자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가상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 정밀한 타이밍, 그리고 주저함 없는 결단력.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훈련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들의 수준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최소 8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매주 70시간 이상 훈련하며 사계절 모든 환경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훈련이 끝난 후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진입부터 인질 확보까지 단 18초. 이는 국제 특수부대 경연대회의 최고 기록보다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평균 기록입니까? 아니면 최고 기록인가요?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느린 날입니다. 최고 기록은 16초입니다.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계측한 시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시연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의 야간 작전이었죠. 모든 조명이 차단된 훈련장에서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대나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첨단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은 장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1년 중 300시간 이상을 완전한 암흑 속에서 훈련합니다.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특수부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눈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보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특수부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통합 전투원 시스템입니다. 팀원 전체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죠. 각 대원의 헬멧에는 생체 신호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팀원 중 누군가의 심박수가 급격히 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모든 팀원이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코드네임 고스트 네트워크입니다. 전자기 펄스나 재밍에도 영향받지 않는 독자적 통신망이죠.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 시스템의 혁신성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최신 전장 환경에서 통신은 생명줄과 같은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드론과의 협업 훈련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소형 드론 편대를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조종했습니다. 드론이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각 대원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투사되었고 필요시 드론을 통한 정밀 타격도 가능했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운용해 온 겁니까? 실전 배치는 2020년부터입니다만 개발은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였지만 특수부대와의 이런 수준 높은 통합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특수부대 훈련을 지켜본 후 저는 머릿속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특수전 능력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몇몇 영역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런 첨단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왜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원자력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는 것일까?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화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잠재력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사드 요원답게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마침 저희 연구소가 국제원자력협력 주관이라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방문 중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만난 박상현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자문역이라는 위장 신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주로 원자력 발전과 의학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죠. 투어가 시작되었고 저는 곧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었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독자적인 해결료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하이텍 농축 기술로 순도 4% 이상의 해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라는 수치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핵무기용 우라늄은 90% 이상의 농축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턱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소의 자료실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속증식로 기술을 연구해왔고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도 상당 수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은 원하기만 하면 단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제 질문에 박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저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정책, 소위 전략적 모호성과 유사한 뉘앙스를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후 저는 한국의 비밀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모사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보한 자료들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잠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기술 개발은 계속되었고 지금은 모든 핵심 기술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무 4 미사일은 4,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정밀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는 핵보유국, 즉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정치적 선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위치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입장은 매우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잠재적 적국들에게는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견 이후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독특한 군사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모든 성인 남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저는 한국 사회의 군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식 임무와는 별개로 한국 사회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로 복무했어요. 포병부대였죠. 지난해 전역했는데 아직도 밤에 포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25살의 경영학과 학생 박준호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각자의 군 복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전사였어요. 하루에 30km 이상 행군하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해군이었어요. 마지막 해에는 천안함 구조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대화가 캠퍼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한국에서도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예비군 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 체계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역에서 전역한 후에도 8년 동안 매년 3박 4일의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가정한 훈련이죠. 예비군 훈련을 지휘하는 김대령의 설명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3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들이 완전 군장을 갖추고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건 편의점에서 라면을 찾는 것만큼 쉽습니다. 성인 남성의 약 90%가 군사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비군 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중 약 370만 명이 현역과 예비역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상태였죠.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흐려져 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광경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전술 행동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한국 국방연구원의 이정훈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사점에 대해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적대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국민적 방위 체계를 발전시켰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반면 한국은 조용히 준비한다는 점일 겁니다. 이 관찰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모든 것의 핵심을 짚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든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국민적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2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는 텔아비브로 돌아와 제 발견을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모사드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받았고 오직 국방장관과 총리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전략적 재평가 대한민국 군사력이었습니다. 서두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방어국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교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야 할 잠재적 파트너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무기 체계는 공식 사양을 훨씬 뛰어넘는 실전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서 뛰어난 통합 능력을 보여줍니다. 둘째,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시스템보다 평균 37% 더 빠르게 작동하며 특히 분산형 지휘 구조는 이스라엘이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셋째,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야간 작전과 도시 전투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들어온 통합 작전 방식은 이스라엘 특수부대도 배워야 할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한국은 원하기만 하면 단 7일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핵, 잠재력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군사 문화와 예비역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전국민적 방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크게 증폭시키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 전투력이 훨씬 강한 숨겨진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완벽히 준비된 국가로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 후 국방장관과의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모사드 국장과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만이 배석했습니다. 레비, 자네의 보고서는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네. 국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특히 한국의 지휘통제 시스템과 특수부대의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 배울 점이 많아 보이네.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게.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일부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하는가?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2024년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기밀로 유지할 것인가? 모사드 요원으로서 저의 첫 번째 의무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정보가 단순히 한 국가의 이익을 넘어 세계 전략 균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모사드의 전설적인 요원이었고 저에게 진실과 국가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일 동안의 고뇌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관한 제 발견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정보는 제외하면서 말입니다. 제 결정이 배신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더 큰 선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평화적 기술 강국이 어떻게 잠재적 군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온 나라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전략적 지혜였습니다.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저는 이미 은신처로 향했거나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기에 이 기록을 남깁니다. 세계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완벽히 준비된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사드 선임 분석관 에이단 레비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군사력,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와 견줄만 했고, 지휘 통제 시스템은 오히려 37%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원한다면 단 7일 만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에 완벽히 대비된 나라, 자신의 진정한 힘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발전시켜온 나라의 것이 세계가 경외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에이단 레비의 행방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비밀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